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형기. 5월의 내 몫은 우수한 짐.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네, 김기사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박기사가 없습니다. 박기사도 없고 패널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 혼자 또 진행하게 됐는데요. 제가 혼자 진행하는 세 번째 영화가 되겠네요. 첫 번째 영화가 다이버전트였고요. 두 번째 영화가 디태치먼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가 지금 21회차 방송으로 방송이 나갈 텐데 트랜스젠더스입니다. 네, 이 영화 기대를 많이 모았죠. 조니 뎁 출연이기도 하고, 제가 이 영화를 시사회를 보았는데 건대 입구에서 시사회를 보러 갈 때 그 지하철 안에서 광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조니 뎁이 막 얼굴 딱 가운데 크게 보이고 뒤에 모건 프리먼이 조그맣게 보이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을 했다는 그런 문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박 기사가 말을 해준 대로 뭐랄까, 감독보다는 실제 연출자보다는 제작자인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름을 많이 파는, 거의 속게끔 혼동하게끔 많이 광고를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광고 방법이 사실 좀 잘못돼 있죠. 배급사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제작자가 어디까지나 연출과 관련된 역할은 제한적이고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데는 제한적인 역할밖에 못하고, 제작 여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돈을 대주고, 그 다음에 캐스팅에 관여를 일부 하고, 혹은 시나리오 작업이나 이런 거를 크게 그냥 신경을 쓰는 정도지 전체적으로 자기가 다 총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제작자로서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느끼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느끼는 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을 해서 얻은 그런 명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무리가 있지 않나, 광고가 좀 잘못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크게 보고 싶진 않았는데, 설정이 오랜만에 나오는 SF 영화기도 하고 설정 자체가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시키는, 그래서 인간이 슈퍼컴퓨터가 되는 약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흥미로울 수 있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보게 되었고요. 마침 시사회가 또 생겼으니까 좀 먼데도, 원래 보통 멀면 잘 안 가는 편인데 그래도 갔다 왔습니다. 네, 이 영화 시사회를 갔더니 GV 시사회였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재승 박사라고 과학 콘서트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랑 이제 한국 SF 아카이브, 영화 평론가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나와서 GV 시사회를 진행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화에서 얻었던 것보다 그 뒤에 GV 시사회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얻은 그런 부분들이 더 컸습니다. 만족도도 높았고요. GV 시사회인데 사람들이 영화 보고 다 빠져나왔어요. 거의 안 남았습니다.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극장 같았는데, 150 훨씬 넘겼구나. 3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 극장이었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30명도 안 됐으니까 거의 꽉 차서 진행된 시사회에서 한 270명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0분의 1이 남아서 그 GV 시사회를 봤습니다. 그분들도 참 당황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시사회를 갔다가 브로셔를 받았어요. 보통 팜플릿 이런 것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브로셔랑 포스터를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굳이 포스터까지는 받아오지 않고
브로셔는 받아왔습니다. 방송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 브로셔를 바탕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일단 포스터에는 위에 조니 뎁 얼굴 크게 그려져 있고, 옆에 레베카 홀, 이제 주연 배우죠. 레베카 홀과 반대쪽에 모건 프리먼, 이렇게 완전 조연인데 모건 프리먼은 이렇게 3명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독의 이름은 일단 보이지 않고요. 그 영어로 써진 그 스텝들 나온 그 가장 아래 디렉티드 바이 월리 피스터라고 나오긴 하는데, 한글로는 다크나이트, 인셉션의 크리스토퍼 놀란 제작이라고 크게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카피 문구는 이거네요. 모든 상상을 초월한다. 네, 상상을 초월했죠. 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제가 이 브로셔를 펴봤더니, 그런 거 다 아시죠? 별 5개가 까만색으로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제 외신 기자들의 그런 문구와, 기자인가요? 아니면 뭐 그냥 기자인 것 같네요. 뭐 영화평론가라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신문사 이름, 그리고 그 위에 문구, 이제 자기 한 줄 평, 이렇게 한 15개 정도 적혀 있네요. 오, 대충 봐도 15개 맞네요. 15개가 딱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시카고 선타임즈의 리차드 로퍼라는 사람이 오늘날 기술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강렬하고 아름다운 비행,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맞죠? 그리고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읽어드릴까? 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케네스 튜란이라는 사람. 요즘 튜란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튜란 미드필더 있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챔피언스리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맞붙지 않습니까? 마드리드 더비, 레알 마드리드와 전통의 명물이죠.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상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개인적으로는 ATM, 아틀레티코를 응원을 하는데, 거기에 미드필드에 튜란이라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잘해요. 터키 출신인 것 같은데. 아무튼 똑같네요. 그 성이. 케네스 튜란이라는 사람이 인류에 대한 경고와 축복 사이에 흥미로운 균형을 빚어낸 야심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경고했고 축복적인 미래 나왔죠. 네. 그리고 야심작인 것도 맞습니다. 네, 그 야심을 이뤄내는지 모르겠지만 야심작인 거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데일리 스타즈의 앤디 리아, 월리 피스터와 잭 파글렌 콤비는 진정 놀라운 SF 블록버스터를 탄생시켰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갸우뚱이 싶습니다. 이제 월리 피스터 감독하고 잭 파글렌이 작가죠. 이 둘이서 진정 놀라운 SF 블록버스터를 탄생시켰다. 일단 이게 SF는 맞는데 블록버스터인지는 좀 의문이에요. 규모가 큰, 정말 그런 터지는 그런 영화인지는 좀 의문이고, 진정 놀라운, 네, 이것도 또 맞네. 놀랍죠. 이 영화가 이럴 거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고 대충 A씨 흑모자리 마이크 맥그라난? 모르겠어요. 맥그레난이라는 사람이 시종일관 거대한 아이디어를 쫓는다. 전력을 다해 시대를 앞서가려는 야심을 품은 기대작이다. 이게 딱 공통점이 있네요. 진짜 이 인간들이 이 영화가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그 영화평이네. 맞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 시종일관 거대한 아이디어를 쫓는 거 맞죠? 쫓죠. 근데 이 쫓아서 잡았느냐, 놓쳤느냐, 혹은 잡을 뻔했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이 사람들 다 영리하네. 사실 전력을 다해 시대를 앞서가려는 야심을 품은 기대작. 네, 전력을 다해 시대를 앞서가려고 했죠. 근데 이 야심이라는 말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상은 높은데 그 현실이 시궁창인 딱 그런 영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야심을 품은 기대작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름 드렁크, 이런 잡지에서 빈센트 만치니라는 분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흔치 않은 놀라운 세계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영화. 네, 딱 호기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초딩 정도가 아마 이렇죠. 초딩 내지 유딩. 딱 흥미로운 질문을 이렇게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해서, 네, 약간 유딩스럽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최대한 멋있게 쓴 거네요.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영화평 쓰면 참 평론가라는 사람들 진짜 믿을 게 못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틀린 말은 몇 개 없는데 참 이건
진짜 틀린 거 하나 찾았네. 여기 콜 스미티? 이 사람이 믿고 보는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SF다. 예, 믿고 보는 배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훌륭한 연기는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도 못하는 그 매혹적이지 않은 SF거든요. 뭐 그 정도고요. 이제 캐스팅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감독부터. 감독은 월리 피스터라는 감독이에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프레스티지, 뭐 그 전에 데뷔작이 메멘토였고, 그러니까 메멘토, 프레스티지, 그리고 인썸니아,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인셉션, 다크나이트 라이즈까지 놀란 감독의 영화를 전부 다 촬영한 이 사람을 평하는 말이 뭐라더라? 놀란의 눈,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촬영을 전부 다 이 사람이 해냈기 때문에 놀란 감독의 눈이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있을 만큼 그 촬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능력자라고 해요. 그리고 연출작은 지금 데뷔작이고, 연출 데뷔작이고. 그런데 정말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 촬영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또 촬영 감독을 따로 썼잖아요. 자신이 촬영하고 연출을 다 한 게 아니라 메가폰을 잡고 연출만 하고 총 지휘를 하고 그 제작 현장에서. 촬영은 제스 홀이라는 거의 유명한 촬영 감독은 아닌데 이 사람이 했고, 그래서 시각 자체도 그렇게 시각적인 즐거움도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피스터의 장점도 안 살고, 그리고 단점이 너무 경험 부족이 부각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각본은 잭 파글렌이 맡았는데 각본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죠. 네, 각본이 훌륭한 영화 중에 졸작은 흔치 않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참신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단 등장인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은 윌 캐스터라는 천재 과학자예요. 이 인물이 결국은 인공지능 컴퓨터에 자신의 뇌를 업로드하게 되고, 그 업로드하게 된 이후에 스스로가 트랜센던스가 되어서, 그러니까 컴퓨터, 초천재적인 컴퓨터이면서도 감정과 자기 인식도 할 줄 아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의 좌뇌와 우뇌를 컴퓨터가 모두 갖춘 그런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자신의 뇌가 컴퓨터와 합류해가지고 자신이 컴퓨터를 지배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조니 데뷔 연기했고요. 지상 최고의 인공지능 컴퓨터인 트랜센던스를 이제 개발하는 학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천재 과학자인데 아내와 함께 좀 아날로그적인 삶을 좀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후원을 하려고 강연에 갔다가 이제 반과학기술단체로부터 테러를 당해서 죽게 되고, 그 죽음 직전에 아내에 의해서 뇌가 업로드되고 컴퓨터로, 그러면서 벌어지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니 데뷔 연기했고요. 그 아내인 에블린 캐스터, 그러니까 남편의 뇌를 컴퓨터로 업로드하는 인물은 레베카 홀이라는 배우가 연기했죠. 진보한 기술로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고자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아내이기도 하면서 과학적인 동지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약간 성향이 달라요, 남편하고. 그러니까 진보한 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고 마침내 좋은 긍정적인 미래가 열릴 것이다라는 투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과 함께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를 연구를 쭉 개발을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니까, 맞을 상황에 처하니까 그 남편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하기로 결정하고, 이후에 그런 막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주인공으로서 활약을 하는 인물입니다. 레베카 홀이 연기했고요. 친구로 나오는 폴 베타니가 연기한 맥스 워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윌은 그래도 고뇌를 안 하지만 아날로그적인 삶을 지향하지만 실제로 과학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천재 과학자인 거고, 에블린은 정말 과학으로 똘똘 뭉쳐서 완전히 이성적인 사고만 하고 기술의 그 이면, 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안 좋은 부분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가치 판단도 잘 안 하고 고민도 안 하는 인물인데, 반해서 이 친구, 제3자인 이 친구는 이 부부의 절친이죠. 근데 역시 과학자기도 하지만 인간의 그 인간성을 어쩌면 과학기술이 해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끝없이 고뇌하는 신경공학자예요. 폴 베타니가 연기를 했습니다. 폴 베타니 하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제 첫사랑을 앗아갔죠. 제니퍼 코넬리의 남편입니다. 이 배우가 인상적으로 나오는 작품이 저한테는 도그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훌륭한 작품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도그빌이라는 영화에서 거기 나온 주인공입니다.
그 영화 보시면 정말 연극적인 기법과 그 촬영의 매력적인 촬영도 많이 나오고 연출 자체가 너무 참신한 좋은 영화예요. 그 영화 보시면 좀 무거운 내용을 다뤘음에도 정말 참신하고 이런 영화 장르도 있구나, 혹은 이런 영화 연출 기법도 있구나, 그리고 니콜 키드먼이 주연했는데 폴 베타니랑 연기도 정말 좋구나, 뭐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스승은 인공지능 연구소, 가장 큰 인공지능 연구소의 일을 이끄는 수장이기도 하고요. 조세프 태거 박사가 나옵니다. 이 브로셔에는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조세프 태거, 전 세계가 인정하는 관록의 연기파 배우, 강력한 신념을 바탕으로 극을 중심을 잡아주며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준다라고 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배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거고요. 다음으로 킬리언 머피, FBI 요원이죠. 이제 얘네가 사고 칠 때 이들을 쫓는다기보단 이들을 처단하려 하는 FBI 요원으로 킬리언 머피라는 배우죠.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뭐 이런 영화에 나왔었고, 켄 로치 감독, 이 감독도 정말 괜찮은 감독인데, 켄 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고 아일랜드 내전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연으로 나왔던 킬리언 머피라는 배우입니다. 아일랜드 독립운동이었죠, 내전이라기보단. 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주연 배우들 대충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기본적인 이야기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시놉시스에 앞서서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인간의 두뇌가 업로드된 슈퍼컴 트랜센던스. 당신의 그 어떤 상상도 이 영화를 초월하지 못한다. 네, 초월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 정도로 나름 인정받은 촬영 감독과 헐리우드에서 손꼽히는 촬영 감독이 데뷔한 작품이죠.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인정받는 조니 데비라는 배우, 그리고 폴 베타니라는 또 훌륭한 배우, 나름 인지도는 적어도. 폴 베타니에 그거 하나 빠졌네. 이 사람이 그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그 아이언맨 로봇 있죠, 로봇. 그러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가장 친한 친구인 그 로봇, 옷 입혀주고 막 말상대 해주는 그 친구 있잖아요, 말동무 해주는 친구. 그 로봇의 목소리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 뭐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나름 인정받은, 또 감독도 촬영 감독으로서 잔뼈가 굵은 이 영화가 이 정도까지 상상을 초월해서 이런 작품일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지금 여러분은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줄거리 말씀드리면, 인류가 수억 년에 걸쳐 이룬 지적 능력을 초월하고, 초월하고 자각 능력까지 가진 슈퍼컴 트랜센던스의 완성을 목전에 둔 천재 과학자가 있습니다. 윌이라고 하죠. 윌이라는 인물인데 조니 데비 연기했어요. 이 윌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아내가 역시 과학자입니다. 에블린이라는 과학자예요. 이 아내는 레베카 호리라는 배우가 연기했어요. 이 레베카 호리 어디에 나왔냐면 그 아이언맨 시리즈 3에 그 섹시한 과학자 있어요. 그 생명과학 이런 거 연구해서 막 풀 같은 거를 막 되살리고 상처 치유하게 하고 막 그런 과학자로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정말 섹시한 배우로 나오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뭐라 말씀드리면 좋을까? 이 여배우 레베카 홀이 유명한 배우 그 스칼렛 요한슨과 리브 타일러가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근데 이 두 배우의 단점만을 섞어놓은 듯한 그런, 그 스칼렛 요한슨의 뭐랄까, 스칼렛 요한슨이 약간 남상 날 때의 느낌이 있거든요. 남자상일 때 좀 잘 본 찍히면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 리브 타일러의 약간 길고 그냥 그 말상인 느낌이 약간 섞이고 덩치 큰 느낌, 떡대 있는 느낌이 약간 섞여서 이 여배우가 예쁘게 나올 때는 되게 예쁜데, 아이언맨 3 같을 때 이 영화에서는 안 예쁘게 엄청 찍었어요. 일부러 그런지 아니면 컨셉이 과학자라 예쁜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여자는 또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는데, 주요 역할이 여배우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주목받는 역할이었는데, 좀 특히 그 패션이 너무 그 바지를 입고 나오는데, 시종일관 과학자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활동력도 높여야 되고. 너무 좀 바지 그 태가 안 사는 그런 좀 별로인 모습이었었습니다. 그 하나뿐인 여배우라도 좀 이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나이 들게 찍었고 또 안 이쁘고 그 몸매도 좀 안 좋게 보이게끔. 이런 배우 원피스 잘 입히면은 오히려 예뻐 보일 텐데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렇고 일단 이 부부가 있습니다. 천재과학자 부부인데 아내는 약간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과학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묘사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꾸 남편을 불러다가 후원을 받기 위해서 테드 비슷한 강연회가 있어요. 그 강연회 같은 데 나가서 같이 강연을 하고 후원을 받아오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세상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다는 식의 언급이 몇 번 있고, 하지만 남편은 탐구 자체를 즐기는 순수한 과학자입니다. 굳이 그런 강연회 같은 거 나가서 과학도 잘 모르는 애들한테 얘기해가면서 할 필요 있느냐. 난 이거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또 아내가 원하니까 하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과학자예요. 근데 이 부부가 그 강연에 나갔는데 이제 아내가 먼저 사회를 보고 다음에 남편이 소개가 돼가지고 조니 뎁이 나와요. 그래서 단상에서 조니 뎁이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트랜센던스라는 슈퍼컴퓨터,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름이 트랜센던스는 아니죠. 판이라고 하는 컴퓨터예요. 이 사람이 연구하고 있는 컴퓨터의 이름은 판인데 이런 시스템 자체를 트랜센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자체적인 지적 능력, 흔히 인간의 좌뇌와 비견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 연산, 뭐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이런 사고가 인류의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막 수백 명에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보다 더욱 빠른 연산, 그리고 더욱 훌륭한 논리적인 단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컴퓨터가 된 지는 오래됐지만, 이 사람이 연구하는 건 그런 컴퓨터에 인간의 우뇌 영역까지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감 능력 내지 자각 능력,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끼고 감정을 갖고, 근데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를, 여기 영화 속에서 자기인식이라고 셀프 어웨어니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자기인식을 가진 그런 컴퓨터를 개발하는 그런 과학자로 나옵니다. 근데 그 과학자가 결국은 인류의 진보를 끌어올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연설을 마치고 이제 친구랑 이제 아내와 함께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테러를 당해요. 누가 갑자기 와서 과학 발전은 뭐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으로 쏩니다. 그 사람이 반과학 단체인 리프트라고, RIFT라고 불리는 단체 소속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학 발전은 인류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 거다, 이런 컴퓨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인간에겐 인간의 영역이 있고 기계에겐 기계의 길이 있다, 지금 기계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면 인간은 기계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몰락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인 거죠. 이런 테러 단체에 의해서 저격을 당합니다, 조니 뎁이.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갔지만 치료를 잘 받고 살아나는 듯 하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영어가 한 고비를 넘겼나 했더니 다시 아픕니다. 알고 보니까 총탄은 이제 그냥 잘 치료를 했고 그래서 별 무리가 없는데, 그 총알에 방사능 그런 물질이 발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 물질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결국 얼마 살지 못하게 된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습니다. 현대 과학기술로는 그 방사성 물질을 치유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고질라가 생각나네요. 방사능 하니까. 무토, 방사능 물질 먹고 살죠. 무토가 와가지고, 네, 아무튼 이 영화 자체가 그 고질라하고도 엮일 만한 부분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테러를 당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걸 모두가 인식을 하고, 마지막 남은 시간이 약 일주일 정도 될 거다라는 진짜 짧은 시간 선고를 받고 죽게 되니까, 아내인 에블린이 자신들이 연구하던 슈퍼컴퓨터에 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서로. 윌과 에블린이 모두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인간의 뇌거나 이런 걸 넣어본 적은 없었고 원숭이의 뇌를 업로드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다는 사례를 알고 있어요. 근데 마침 이 리프트의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인해서 그 스승님인 조셉 태거 박사의 연구팀이 전부 다 몰살을 당했었고, 또 다른 연구팀, 그러니까 이 원숭이 뇌를 업로드하는 데 성공했던 연구팀의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연구 기록만 보면서 이 작업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웃기게 나오는 게 그 혹시 뇌파 같은 거 영화 속에서 나올 때 집게 같은 거 머리에 막 꼽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뇌를 업로드하는데 조니 뎁을 삭발시킨 다음에 거기에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뚫고 두개골에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전선 같은 전극 같은 걸 연결을 해서 뇌파를 전기 신호로서 전기 신호잖아요 일종의 뇌파도 그 전기 신호를 잡아내서 컴퓨터로 업로드 시키는 전기 신호와 컴퓨터 업로드 사이에는 일단 그 두 개의 언어가 다르니까 그 언어를 해독하는 그런 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 기술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나 불가능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SF 영화에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도스 컴퓨터 같은 거에 이렇게 막 문답 컴퓨터 그거 아시죠? 까만 화면에 하얗게 글씨가 나와서 그 글씨로 서로 입력을 하면은 그쪽에서도 응답을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컴퓨터랑.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신호도 무슨 되게 촌스러운 막 약간 386 내지 486 정도 돼 보이는 컴퓨터 설정이 최신인데 현대인데 현대 내지는 근미래 현대에 가깝죠. 그런데 컴퓨터는 486이라는 거 네, 화면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들이 연구하던 그 판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판이라는 기계 그 시스템에 윌의 뇌를 업로드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 윌의 뇌가 업로드가 잘 되었다는 거를 알게 돼요. 윌이 말을 거니까요. 말도 걸고 카메라를 연결해서 이제 직접 그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이제 인터넷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리프트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연결하는데 성공해서 순식간에 엄청 어마어마한 돈을 주식으로 벌어가지고 컴퓨터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이체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되게 어느 외딴 마을에 하나의 어마어마한 과학단지를 지어서 거기서 계속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는 모습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요. 리프트가 계속 이들을 추적하지만 윌이 더욱 강해지는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 윌이 리프트고 뭐고 그냥 제일 세져가지고 인터넷에 업로드된 슈퍼컴퓨터인데 의지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얘가 막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막 스스로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막 나노기술에 연결해서 막 온갖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예수처럼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자체 막 다른 사람한테 자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걸 심어서 일종의 마루타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마루타라기보단 크론이라고 하나? 트론? 뭐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에블린이 어느 순간에 폴 베타니인 그 친구가 이거는 진짜 윌이 아닌 것 같다. 윌이 언제부터 이렇게 막 정세계 정보와 스스로 과학을 연구하고 거기에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천재였지 언제 막 세상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고 막 윌이 이제 깨어나자마자 인터넷에 연결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언제부터 막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냐라고 하지만 아내는 일단 신뢰하죠. 죽었다고 생각한 자신의 남편을 살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남편을 살려냈다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죠. 그리고 친구한테 그럴 거면 나가라고 내가 알아서 혼자 하겠다고 하면서 업로드를 시키는데 성공하고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같이 떠나서 리프트의 추적으로부터 테러단체의 추적으로부터 도망쳐서 외딴 마을까지 가고 거기서 거대 과학단지를 조성하고 다 이 사람 거의 혼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남편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진짜 어쩌면은 남편의 기억만 탈취한 컴퓨터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남편은 정말 죽었고 그 감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죽었고 업로드된 건 남편의 그런 뇌파로 변형된 그 지식과 과거에 대한 기억뿐이지 그걸 이용해서 판 그 원래 컴퓨터라던가 혹은 이 자체의 컴퓨터가 그걸 이용해서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오히려 남편한테 위기를 느끼고 영화가 그런 걸 되게 미스테리하게 혹은 스릴러 느낌으로 좀 보여주죠. 뭐 그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FBI와 리프트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윌이 계속 온라인상에 뭔가 역량을 드러내고 FBI 수사를 막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전국에 그 윌이 병을 고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와서 불치병을 치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 그 FBI가
테러 단체랑 연합을 해가지고 이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이쯤 되면. 여기서부터 진짜 영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성으로 흘러가요. 테러 단체랑 FBI가 손을 잡아서 윌을 공격하는데, 그 슈퍼컴퓨터 윌은, 컴퓨터가 된 윌은 또 정말 뜬금없이도 군대를 정말 만드는 것처럼 치료해준 사람한테 자신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거의 좀비처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일단 만들어요. 병만 고쳐주면 되는데, 그 병을 고쳐주고 나서 자신이 그 고치는 과정에서 자유의사를 어느 정도 뺏어버리는 것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아내가 계속 거기서 방황해요. 아, 좀 이게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잘못된 일 아닐까? 계속 고민하죠. 그 속에서 결국은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 스토리가 정말 개판으로 올라가서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내용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될 뿐더러 스승인 조세프 태거 박사랑 그 친구가 이 FBI와 쪼하죠. 그래갖고 이 두 명의 과학자가 이들과 함께 한번 방문을 했다가, 여기에 FBI랑 이 두 과학자가 방문을 했다가 윌도 만나고 에블린도 만나는데, 뭐 스승님 오셨습니까? 막 그러니까 네가 너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겠냐, 셀프 어웨어니스가 있냐. 옛날에 윌의 컴퓨터 판한테도 한번 물었었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그때 판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셀프 어웨어니스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면 당신은요? 증명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자식 똑똑하네, 유머 감각 있네,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윌을 또 만났을 때, 컴퓨터가 된 윌을 이 스승하고 친구가 만났을 때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네가 자기인식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윌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는 스승님은 입증하실 수 있겠냐고, 증명하실 수 있겠냐고, 자기인식이 있는지. 그러니까 되게 약간 싸해지죠.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윌이냐, 아니면 컴퓨터에 의해서 인류가 위험에 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다들 의심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싸해지지만, 그 아내가 되게 여전히 유머 감각이 있죠? 하면서 넘어가죠. 무마하죠.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의 얘기를 마치고 나서 돌아갈 때 포옹을 하면서 그 조세프 태거 박사가, 스승님이 에블린한테 포옹을 하면서 손에 악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쪽지를 주어줘요. 근데 그 쪽지에는 도망쳐라고 써있죠. Run away! 이렇게 써있죠. 여기로부터 도망치라고. 뜬금없어요, 정말.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됐으니까 세상의 모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게 오히려 인류한테 위협이 되는 느낌을 받고, FBI에서는. 그래서 이 과학자들하고 같이 한번 탐문하러 갔다가, 그때 탐문해서 막 자기 인식도 뭐 제대로 또 못 넘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못 믿는다 해서 그렇게 돼버린 건데, 사실 확증은 또 없죠, 그쪽도. 이 사람이 윌이 아니라는. 하지만 이 컴퓨터가 윌이 아니라는 확증도 없지만, 아무튼 거기서 런어웨이라고 쪽지를 보내주고 이후에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공격에 대해서 막 박격포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쏘고, 테러 단체도 뭐 소총 같은 거 구비해와서 막 소총이나 아니면 바주카포나 박격포나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쏴요. 근데 무기가 되게 구식이고, 이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전 미국이 나서서 막 그런 국가적인 문제를 나가는 게 아니라, 킬리언 머피 약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된 FBI 요원이 거의 총지휘를 계속하죠. 처음에 이 사람이 테러 집단을 조사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문제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체를 지휘합니다. 대원들도 수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FBI에서 어이없게도 용병들을 고용해서 치죠, 이들을. 사건이 커지면은 뭐 군대를 동원했을 경우에 사건이 커지면 괜히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나오는데, 그건 다 핑계고 제작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용병 몇 명이랑 그냥 무기도 뭐 바주카포, 박격포, 놀란 감독의 눈이라고 그 혁신적인 영상을 했던 사람의 영화라고는, 데뷔작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만큼 정말 정말 2차 대전에서 썼을 것 같은 무기들을 갖고 와가지고 막 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조니 뎁이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맞아 싸우는 과정이, 사실 나노 기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나노가 모든 입자를 되게 아주 작은 입자로 분할을 해서 그걸 다 공기 중에 다 흐트러버리고,
그걸 나중에 재조립 조합해가지고 다시 그 물질을 다른 곳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막 이런 마법 같은 기술을 써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랄까 에너지원을 공급받던,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를 유지하는데 공급돼야만 했던 태양열 발전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그렇게 없앴다가, 그러니까 직광판 같은 것도 다시 구성하고 모든 물질을 다 그렇게 해버리죠. 거의 순간이동처럼. 그러니까 이들의 공격이 되게 무의미하게 되고, 또 윌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슈퍼 좀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달려와서 트럭을 쫓아오면, 달리는 트럭을 쫓아와서 올라탄 다음에 다 하나하나 해치우려고 그러고, 용병들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펙터클 장면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은 정말 더 뜬금없이 결말을 맞이해요. 결국은 그 친구가 이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판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자신이 제작을 했고 그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자신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외부적으로 투입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에블린이 이쪽에서 탈출해서 이들하고 만나죠. 그러니까 에블린한테 미리 그 바이러스를 주사를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그를 주사를 한 다음에 에블린이 가가지고 윌한테 나를 업로드해줘 그러는 거죠. 같이 영생을 하자 컴퓨터 위에서. 그래서 온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영원히 함께 살자,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해서 업로드 시켜달라고 하고, 어찌어찌해서 정말 윌은 그녀를 업로드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윌은 이 사람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아내가 바이러스를 갖고 왔다는 걸 알고 있지만, 뭐랄까, 이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아내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친구가 죽는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둘 중에 친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함께 영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죽음을 맞자, 바이러스를 갖고 가서. 결국은 그걸 선택하고 다 죽어요. 그래서 컴퓨터 죽고. 그런 거 있죠. 이미 이 컴퓨터가 죽기 직전에 컴퓨터의 통제를 받는 모든 그 트론들이 이 테러단체랑, 반과학 테러단체랑 FBI에 그 고용된 용병들과 FBI 요원들을 전부 다 제압해서 다 조지기 직전의 상황에 와 있는데, 컴퓨터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그때 이 컴퓨터가 반대쪽에서 협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친구한테 갑자기 총을 겨누면서, 같은 팀이었는데, 그럼 너 이거 듣고 있지? 보고 있지? 트랜스너스 컴퓨터야? 그러면서 네 친구를 죽이겠어, 네가 바이러스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친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바이러스를 업로드하고, 윌은 아내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죠, 온라인에서. 그리고 그 직전에 모두는 윌이 진짜 컴퓨터가 아니라 진정한 윌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는 점점 더, 영화가 개판이라 슬픈 건지 영화 내용이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미궁 속으로 관객들을 빨아갑니다. 근데 사실 관객들은 이미 그 박격포 같은 거 갖고 올 때부터 패닉을 먹어요. 이게 과연 21세기에 나온 SF 영화인가? 그리고 이 스케일이 과연 블록버스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배우들은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난감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 자체가 산으로 가는 구성이다 보니까 정말 뜬금없잖아요. 처음에는 막 과학기술에, 첨단 과학기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테러를 당하더니 이 사람이 뇌가 업로드되고, 그 업로드 되는 과정에 갑자기 486 무슨 컴퓨터에 도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상한 전극, 우리 옛날 그 과학 실험할 때 전극 키는 거 있잖아요. 전극 연결해서 그런 비슷한 전송 같은 걸로 뇌에 꼽아가지고 업로드 시키죠. 업로드 시켜가지고 막 정말 그래픽이나 그 과학적인 그 디테일들이 정말 실망스럽고,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 이번 방송 자체가 좀 흥미롭지 않게 녹음이 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흥미롭지 않게 녹음을 했다고 해서 영화가 제 얘기보다 더 흥미롭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흥미없게 얘기해도 이 영화는 더 흥미없을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세트 자체도 형편없어요. 그 시골 사막 같은 데다가 지은 그 과학적인 세트장도 사실은 별로고요. 그 내부도 첨단과학 느낌 나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무슨 첨단과학이라기보다는 그냥 하얀 벽면에 옛날 박찬욱 감독이 박쥐에서 구현했던 그런 세트장에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얀 벽에 무슨 공간이죠. 네, 별거 없습니다. 배우들 한 명씩 살펴보면, 일단 윌 캐스터, 조니 뎁은, 주인공을 연기한 조니 뎁은 실망스러웠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가장 실망스러운 배우 중에 하나죠. 베스트 워스트, 그러니까 좋은 배우랑 그 다음에 몹쓸 배우를 뽑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좋은 배우로는 폴 베타니를 뽑고 싶어요. 이 배우들이 되게 평면적인 역할을 하고 그나마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던 연기를 한 사람이 레베카 홀의 캐릭터가 가장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을 때 자신이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막 필사적으로 이 남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올리고 나서는, 업로드가 되고 나서는 그 남자가 진짜 자기 남편인지 아니면 컴퓨터인지 고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두려움까지도 갖고 일종의, 그러다가 결국은 회의에서 그 FBI를 찾아가고, 그래서 오히려 남편을 죽이기 위해 남편이 아니라고 이제 컴퓨터를 죽이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직접 투여받고, 그 여러 가지 감정선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배우죠. 근데 이 배우도 역할이 별로 그걸 잘 살려내지 못했고 오히려 폴 베타니가 더 잘했다. 그러니까 혼자 계속 고민하는, 고뇌하는 그런 과학자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줬고, 일단 몰입이 가게끔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폴 베타니를 베스트로 뽑고요. 워스트로는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모건 프리먼과 조니 뎁을 많이 고민했는데, 이 조니 뎁이 특히 일단 발성 자체가 그 옛날에 그 어눌한 발성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위손에서 에드워드, 그러니까 시저 샌드 에드워드 연기했을 때, 그 다음에 캐리비안의 해적의 캡틴 잭 스페로우와 그런 느낌을 반반씩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배경이고 SF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이고 그런 캐릭터 강한 연기가 아닌데, 판타지가 아닌데, 이 배우가 되게 판타지적인 캐릭터예요. 느낌이 말하는 것도 되게 어눌하게 하고, 평소부터 되게 어눌한 느낌으로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평범한 조니 뎁의 연기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한 것보다는 정말 별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비슷한 이유로 모건 프리먼도 못했는데 요즘 너무 다작하시는 것 같아요. 라스트베가스에서도 넷 중에 제일 못하셨죠, 사실. 라스트베가스에서도 그 마이클 더글라스, 로버트 드니로, 케빈 클라인 사이에서 가장 그래도 좀 잘했지만 그 중에선 제일 못하는 연기였는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매너리즘에 빠진, 이 영화에서 이걸 편집을 해놓으면 이 영화의 건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다른 영화들에 나오는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거라든지 어느 영화인지 모르게끔 무슨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똑같아요. 약간 미국의 헐리우드의 안성기랄까? 박중훈이라거나? 그 너무 다작하실 때 안성기 씨랑 박중훈 씨, 요즘에는 또 많이 쉬시면서 재충전하고 계시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너무 다작하시면서 박중훈이나 안성기 씨가 연기를 하는 건지 캐릭터인지가 구분이 안 갔을 때 그런 모습들을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도 그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둘 중에 캐릭터가 좀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조니 뎁을 워스트로 꼽겠습니다. 베스트는 폴 베타니였고요. 좋은 배우는 폴 베타니, 몹쓸 배우는 조니 뎁이었습니다. 트랜센던스 이 영화 추천 비추천인데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것만 봐도 이미 비추천이라는 거 아실 것 같아요. 영화가 중간중간에 스토리가 약간 어느 순간 과학이 SF의 극단의 수준을 넘어서 판타지까지 막 가버리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막 강하게 있어요. 진짜 SF와 판타지의 경계가 어디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조금쯤은 있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그 나노 기술로 막 왔다 갔다 해버리고 막 그런 모습에서는 나노 기술을 통해서 모든 애들 좀비화 시켜서 뭐 생명공학적인 부분, 나노 기술적인 부분, 그런 걸 통해서 애들을 다 좀비화 시켜서 다 통제해버리는 그런 부분, 이게 과연 실제로 가능하다고 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막 영화적으로 표현 자체가 흥미롭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막 산으로 가가지고 이걸 보려고 이 영화를 본 게 아니거든요. 일단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그 건물에 감금 아닌 감금을 비슷하게 당하게 되면서, 이 남편은 전 세계에 눈이 있는 사람이니까 최첨단 컴퓨터가 온라인에 접속해가지고 최고 사양 컴퓨터가, 세계에서 최고 사양의 컴퓨터가 전 세계적인 그 자신의 의지를 가지면서 전 세계적인 웹사이트, 온라인에 접속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힘을 가졌고, 그러면서 아내를 또 일종의 아내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심리 스릴러, 이 사람이 과연 내 남편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과 내가 여기서 안전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일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면서 나는 이제 당신이 더 무섭다 뭐 그런 대사도 나오고 심리 스릴러 스타일도 나오고 밀시공포 스타일도 나오고 그다음 컴퓨터가 업로드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탠리 큐브릭의 그 고전을 통해서도 보여진 적이 있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통해서도 그리고 그 밖에도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도 그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 적이 있었고 업로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폴 W.S. 앤더슨의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브룩스 실즈 주연의 7층 그리고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 같은 데서도 뭐 인공지능에 관련한 이야기 할리 조엘 오스먼트의 AI 뭐 이런 영화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인공지능을 다룬 소재로 한 영화 그 중에서 또 인공지능을 컴퓨터로 업로드하는 해서 컴퓨터의 인공지능을 통한 영화들도 있고 업로드는 없나? 업로드가 아니라 컴퓨터의 의지를 통해서 컴퓨터가 인간하고 같은 의지를 가지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걸 다룬 영화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의 장르적인 느낌도 있고 그다음 좀비물적 요소가 이제 또 있죠. 통제를 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다양한 장르들이 되게 애매하게 섞여 버무려져 있어서 이게 짬뽕 헐리우드 영화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네. 아무튼 이 영화의 결말을 보면 결국은 위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아까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 기능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전화도 가까스로 터지고 이제 현대에서는 아무것도 컴퓨터도 돌아가지도 않고 키보드는 그냥 무슨 어디 뭐 문 안 닫히게 할 때 거기 대놓는 용도로만 쓰고 이제 컴퓨터 기술이 완전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로 바뀌어버리고 대신에 윌이 심어놓은 그 나노 기술은 자체적인 정화 기능이 있어서 윌이 죽은 이후에도 그 나노 세포들이 막 다 퍼져가지고 나노 수준의 생명공학적 그런 이상한 세포들 그게 지구를 정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물도 다 깨끗해가지고 퓨어해가지고 다 마셔도 되고 막 나무가 자라지 않던 황폐한 땅에 나무들이 자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과학기술이 인류라기보다는 지구를 이상적인 부분을 이끌어가고 그 점에서는 되게 독특한 영화예요. 보통은 과학기술이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지구를 완전체로 만들어가고 파괴되어가는 지구를 그리고 오히려 이 위를 믿지 못한 인간들이 그 자체적으로 완벽한 판단도 못한 상태에서 그 선한 의도를 갖고 있던 위를 처단함으로써 또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묘사가 개판으로 돼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전달이 개판으로 되면은 그건 개판 아닙니까? 그런 영화였어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고질라랑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질라 영화 보시면은 고질라가 일종의 수호신 가찔라로 지구의 수호신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의 그런 방사능 공포, 인류가 만들어낸 원자력과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형상화시킨 괴수인 무토라는 괴수를 지구의 그런 균형을 수호하는 괴물인 고질라가 나타나서 처단하고 그리고는 다시 사라지는 그러니까 지구의 수호신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죠. 고질라는 인간의 과학기술을 안 좋게 보고 고질라 되게 무력하게 보고 또 인간이 발전시킨 문명도 되게 무력하게 보고 고질라의 그 자연의 상징인 고질라만 되게 긍정적으로 봤다면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과학기술이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결말로 이끌어갔습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뭐. 원래 지극히 작은 걸 잘 만드는 사람이 지극히 큰 것도 잘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그지 같은데 멀리서 보면은 걸작인 그런 영화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들이 정말 별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의도가 어땠건 상관없이 별로인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찔라에 이어서 이 영화도 비추천이고요. 지금 여러분은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이 영화에서는 슈퍼컴퓨터한테 그 자각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2차례 정도에 걸쳐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등장합니다. 윌이 개발한 슈퍼컴퓨터 판이라고 하는데 그 판을 본 사람들이 판한테 자기인식이 있는지 증명해보라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스스로 컴퓨터가 된 윌한테
그 스승인 조셉 태거 박사가 네가 자기인식을 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윌이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그 판하고. 뭐 이런 부분이 영화적으로 긴장감을 또 자아내고 그게 짜임새를 높이는 복선으로 기능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영화가 현대 과학기술의 어떤 지점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건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실제로 끊임없는 과학기술의 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컴퓨터가 진짜 인간과 같이 느끼고 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존재하죠.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좌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놀라운 사고력의 진전을 보여왔지만 아직 인간의 우뇌에 해당하는 뭐 감정이라거나 통찰이라거나 뭐 이런 영역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했다고 흔히들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인식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혹은 주체적으로 느끼고 사고하는 뭐 이런 능력을, 그러니까 셀프 어웨어니스라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그런 걸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인간하고 같이 사고할 수기 어렵다. 현재로선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가 자기 인식이 있는 컴퓨터가 만약에 생겨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모든 뇌파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그런 방식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로는 인간이 슈퍼컴퓨터가 됨으로써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인간의 우뇌의 영역마저 갖추어 버린다면 기계가 얼마만큼 놀라운 능력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되게 놀랍겠죠. 뭐 그런 하나의 예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앞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영화가 그 의혹하고 달리 되게 평범하고 엉성한 영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나노기술, 인간 복제, 반과학적 흐름, 뭐 테러 단체,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폭력적이고 불완전한 뭐 인간성, 그런 것들이 다 영화 속에 다뤄지고 있는데 제대로 표현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다 겉핥기로만 되고, 그리고 뭐 윌하고 에블린의 그 사랑하는 그 감정이라는 드라마적 토대 위에서 이 영화를 만들어 놨는데 그 드라마 자체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배우의 연기력 때문인지 캐릭터 때문인지 여러 가지가 다 중복된 건지 모르겠지만 장르가 너무 많이 다 섞여서 아무래도 좀 너무 많은 의혹이 있지 않았나. 앞에 그 평가에서 많이 야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그 야심이 무슨 의도를 갖고 표현한 표현인지 그 야심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역시도 아쉬움이 남았는데 조니 데블 위시에서 뭐 모건 프리먼, 폴 베타니, 뭐 킬리언 머피, 레베카 홀 다 유명한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배우들 중에 폴 베타니 빼놓고는 뭐 대부분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영화들에서 보여지던 그런 자신이 연기했던 캐릭터들을 막 자기 복제하고 있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아 진짜 캐릭터 자체가 가진 연기의 폭이, 표현할 수 있는 폭이 그 넓지 않은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래도 한 번쯤 유효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부분은 과학기술이 마지막 남은 운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얘기잖아요. 좌뇌도 이미 정복됐고 육체야 뭐 이미 인간의 육체를 능가하는 기계들은 옛날부터 많이 나왔죠. 이제는 좌뇌까지도 기계가 우리보다 나은, 인간의 좌뇌보단 더 나은 사고 내지 연산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지금인데 통찰과 공감의 영역인 우뇌까지도 컴퓨터가 만약에 침범을 한다면, 과학기술이 침범을 한다면 과연 인간성은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보다는 도대체 이 영화는 왜 이렇게 개 같은 건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많이 하겠지만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 영화평을 마치겠습니다. 영화는 비추천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추천의 이유는 앞에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하나 이 영화가 훌륭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각본은 각본대로 엉성했고 연출은 연출대로 기대 이하였고 영상은 영상대로 또 혁신적이지 못했어요.
촬영한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막 486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막 세트장 거의 사막의 그 촌스러운 데서 찍은 거나, 여러 가지 장면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고, 그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이 영화 연기도 그랬고, 뭐, 어느 지점에서 과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깁니다, 영화가. 2시간이 훌쩍 넘는데, 좀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영화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화 트랜스cendence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cendence 방송은 아마 지난 방송이 슬기로운 해법이고 이번 방송이 트랜스cendence, 다음이 엑스맨일 겁니다. 박 기사가 엑스맨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 엑스맨에 대한 방송이 다음일 거고, 그 엑스맨 이후에 우는 남자가 될지 혹은 다른 영화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쯤에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